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대면 사회를 준비하는 전문가 토크쇼의 사회를 맡은 수원대학교 임교빈 부총장입니다. 본 토크쇼는 과학기술과 사회연대 발전 일명 과사연과 과학문화융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저는 현재 과사연의 공동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포럼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사연은 과학기술은 홀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 발전에 반드시 기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과학기술의 애로사항 해결 등 과학기술 개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문화융합포럼은 과학기술을 음악, 미술 등과 같은 문화예술과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이 두 기관을 봤을 때는 과학기술과 일반 사회는 서로 이게 불이증, 즉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토론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미리 촬영한 일부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팬데믹 즉 범세계적 유행병이라는 뜻이죠. 사실 지역적 유행병인 2002년도 중국의 사스나 2014년도 아프리카의 에볼라와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14세기 3개 대륙에 7,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과 1918년에 발생해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는 오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이 감염됐고 약 60만 명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고 치사율은 약 한 4%에 이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매우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감염력이 그렇게 강력한 건가? 나는 피할 수 있을까? 또 요즘의 첨단과학 시대에 치료제나 백신은 빠르게 개발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또 어떻게 언제 가능한 건지, 아니 진짜 개발이 가능한 건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완전히 퇴치한 바이러스는 천연두가 유일하고 독감 바이러스 백신은 약 60, 70%의 치료율을 갖기 위해서 거의 70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번 코로나19는 진짜 확실히 퇴치 가능한가 이런 게 저희들은 매우 궁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치료는 치료고 우리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었으며 그 당시 안정화된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러면 이번 경우 우리의 일상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따라서 오늘 토크쇼의 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은 언제 그리고 우리는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아주 귀하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채옥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님. 교수님은 대학에서 바이오 분야, 특히 바이러스를 활용한 연구를 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요. 최근에는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시고 아주 그 이후에 현재 바이오 벤처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묵현상 법무처 신약개발사업단장님은요. 학부는 우리가 산업공학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컴퓨터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최근에는 바이오 벤처 CEO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개 부처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법무처 신약개발사업단을 이끌고 계시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에 아직까지 이룩하지 못한 많은 엄청난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홍성욱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님입니다. 아주 재미난 이력이신데요. 이분이 물리학을 학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는 과학기술사 철학 전공을 하고 계신데요.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러셨답니다. 과학의 역사 자체보다는 과학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더 괜찮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과학사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주 귀한 분 모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그 토크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금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과학문화융합포럼의 김우식 이사장님의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문화융합포럼의 김우식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교와 가정, 직장,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에 과학문화융합포럼과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연대가 온라인으로나마 토크쇼를 개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디지털 대면 사회의 도래를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코로나19가 나에게 미친 영향,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을 하니 저희 집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8살, 5살 두 남아이고요. 자,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치운 게 지금 이 꼴입니다. 집이 장난감으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으휴. 영상을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그 워킹맘의 의휴하는 한숨 소리가 아주 이렇게 들어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그 토크쇼를 위해서 올 때 차를 안 가져오고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30도가 넘었는데요. 지하철 들어갈 때부터 안에 나올 때까지 지하철 안은 좀 낫습니다. 엄청난 더운데 마스크를 다 쓰시고 지금 시작되는 여름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기회가 됐고요. 하여간에 빨리 이 코로나19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코로나19는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러셨는데 마스크도 주고 음식 배달도 주고 특히 그 워킹맘의 그 육아 등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회의는 오늘과 같은 대면회의는 대부분 화상회의로 지금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디지털 대면 사회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왜 그 디지털 대면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 서울대학교 홍성호 교수님께 부탁드려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대면 사회, 그러니까 저희가 만나고 얼굴을 보지만은 이런 그 첨단 기술,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그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보는 그런 사회가 시작됐고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그 디지털 대면 사회에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라든지 어떤 원격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지 재택근무라든지 면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교육이나 어떤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그 디지털 대면 사회에서 그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공연 예술이라든지 여행 같은 것들이 뭐 가장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요. 눈에 아직 분명히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조업 일반도 전반적으로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 디지털 대면 사회에서 또 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류 산업 같은 게 전반적으로 그 약화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누굴 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옷을 이렇게 사 입는다든지 뭐 패션에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립스틱이 잘 안 팔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중 하나 이유는 그 마스크를 쓰면은 그 립스틱이 묻어나요. 그래서 뭐 여성분들이 노 립스틱으로 생활하는데 이제 뭐 익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엉뚱한 분야도 타격을 받는데요. 예를 들자면 로펌 같은 게 잘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서 범죄를 안 저질러서 그러나 뭐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송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고, 많은 로펌이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약 위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그 법정으로 소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 우리는 그 돈을 벌 수 있다. 아마 이런 그 기대감에 있다 그래요. 뭐 거기까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에서 전혀 실험을 하지 않는 분야인데 수학 같은 분야가 타격이 큽니다. 수학 같은 분야가. 우리는 수학이라 그러면은 흔히 이렇게 책상에다가 종이 놓고 문제 푸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수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 아주 그 인텐시브하게 굉장히 강하게 협력하는, 예,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합숙하는, 같이 있으면서 공동 연구를 하는,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국제적으로 여행하고 이런 것도 힘들어지고 또 모여서 토론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뭐 그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거 뭐 중국의 사례지만은 그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요. 그 원래 중국에서 채팅에서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게 그 텐센트의 위챗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모든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알리바바의 이제 딩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딩딩이 그 뭐 270인가 할 정도로 많이 안 썼던 프로그램 앱이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딩딩 프로그램의 다운로드가 1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뭐 이유로 여러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게 그 여성들한테 온라인 화장을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원격으로 근무를 하는데, 그 원격으로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근무하는데 그 화장을 또 다 하고 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딩딩 프로그램을 쓰면은 그 앱 자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에 예쁘게 화장을 한 그런 얼굴이 이렇게 딱 자연히 볼 수 송출이 돼가지고요. 그 말을 할 때도 그 화장한 그 모습이,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대면 사회에 아주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기존에 잘 나가던 어떤 분야들, 잘 나가던 뭐 기업이나 영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충을 겪고 있지만, 또 엉뚱한 데서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어떤 디지털 대면 사회의 그 중요한 속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진짜 예상하지 못한 것이 생기고 또 처음 겪어보는 것들이 그런 사회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놀란 거는 아까 그 수학이 왜 그런가 봤는데 합숙으로 열심히 그 연구를 못하니까 수학 쪽이 어려워지고 과학도 사실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문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게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강력한 걸까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저기 바이러스 전문가이신 윤채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자가복제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숙주에 침입하는 기생 유전 물질입니다. 복제를 하고 진화를 하는 측면에서는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복제가 안 되고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숙주에 감염해야만 되는 그런 특징 때문에 무생물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그런 그 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생물의 특징과 무생물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또 구조가 매우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유전 물질의 양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여행을 갈 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없고 작은 여행 가방에 아주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만 집어넣게 되는데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작은 구조 때문에 여행 가방으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공간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자기가 증식하고 복제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전 물질이 증식하는 동안에 돌연 변이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반 세포들은 이런 그 일어난 돌연 변이를 수정하는 그런 수정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잘못된 유전 물질을 다시 정상으로 복귀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구조가 너무 적고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수정 단백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 시 일어나는 돌연 변이를 수정할 수가 없어서 돌연 변이가 매우 높게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연 변이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난 그런 특징을 갖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변이체가 있을 때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다윈의 적자 생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이체 중에서 살아남은 바이러스만이 진화적으로 계속 생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난 거는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만 증식이 되다 보니까 그 숙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가 되겠죠. 우리 인체가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너무 강력하면 이렇게 자기를 증식해야 되는 공장을 빨리 죽여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적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파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바이러스가 너무 약하면 숙주의 면역 체계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클리어런스 메커니즘에서 쉽게 제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아이러니가 존재하고 이런 특징에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진화적으로 잘 발달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그 원 주변으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화려하네요. 있는데요. 네, 화려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원은 왕관의 라틴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깥에 있는 그 돌출돼 있는 부위를 우리가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감염되어 들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아주 왕성하게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할 때도 타겟, 즉 표적이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은 유전체가 RNA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DNA에 비해서 RNA가 복제를 할 때는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이 오류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하고 또 동물과 사람 모두 감염시킬 수 있는 강력한 감염체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6종이 있고요. 이 4가지 바이러스들은 약한 감기를 유발하는 것에 비해서 사스라든지 메르스, 저희가 이미 겪었던 이 바이러스는 중증 폐렴을 유발하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 19 바이러스는 중증 폐렴을 유발하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가를 잠시 살펴보면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공기 중에 있는 비말에 섞여서 바이러스가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크 프로틴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이 우리 체내에 발현되어 있는 수용체 ACE2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건 ACE2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아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세포 내로 이렇게 도입이 되는데 이 ACE2 수용체가 많이 발현되는 곳이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세포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폐를 많이 감염시키고 이 폐 감염에 따라서 폐렴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폐렴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기침을 하고 그러면 기침을 통해서 또 이 몸 안에서 증식된 바이러스가 밖으로 그 비말을 통해서 나가고 그것이 다시 주변의 사람들로 2차, 3차 감염을 유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이렇게 생존 능력은 별로 없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크기도 작고 그래서 갖고 있는 기관도 적으니까 모든 거를 딴 데 의존한다. 즉 숙주에 기생해서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정 능력도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고 아주 우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특성을 많이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관은 되겠지만 하여간 윤채혁 교수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유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게 전염력이 기존의 다른 바이러스보다 굉장히 높고 강력하다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 것 같고요. 인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전에 경험했던 방금 말씀하신 메르스나 사스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ACE2 수용체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이 결합하는 능력이 타 바이러스 대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겪었던 사스 바이러스 대비해서는 1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결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포 내로 훨씬 더 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전염성과 전염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됐을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는다고 이미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약 3시간 이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농도가 2분의 1씩 감소되는 반감기를 보면 약 66분, 1시간 이상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 얘기를 따르면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나 공기 중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2차 감염, 3차 감염을 유도하기 때문에 꼭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체 표면에 이렇게 있을 때도 보면 최대 3일까지 생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포장을 이렇게 뜯을 때나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질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그 언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손을 자주 씻고 또 손 세정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굉장히 몸이 아프면 집에서 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서 2차, 3차 감염을 유도하지 않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본인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로 나가서 2차, 3차 많은 감염자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이하게도 사스 바이러스 대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이라든지 또 염증을 유발하는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그 면역 체계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방어 체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어 체계를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매우 교모하게 진화가 된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 또 그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증세를 잘 못 느끼게 되고, 또 이렇게 그 면역 체계가 잘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은 또 매우 강하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 대비해서 3.2배 더 많은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사람의 감염자로부터 몇 명의 그 주변인들로 전파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R0 값인데요. 이 R0 값이 타 그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초기에는 1.4로 보고가 됐지만 최근에는 5.7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스나 메르스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또 치사율은 그 대신 사스나 메르스보다 낮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똑똑한 바이러스라서 낮은 치사율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를 시키면서 자기는 오랫동안 또 생존하고,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그 역시 또 많은 변이체를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에 그 정말 위험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오래 살아남고 공기 중이든 어떤 물체 표면이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형하면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자동차도 신형이면 좋고 전자제품인데, 이 2019년 신형 코로나 요거는 좀 안 좋은 신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잘 대처를 하고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훨씬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뭐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교훈 삼아서 그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홍성욱 교수님께서 그 과거 바이러스 대유행 사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어떤 대표적인 팬데믹으로 저희가 그 중세 마렵에 찾아왔던 그 흑사병과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한 가지 이유는 사실은 그 과거로부터 어떤 지금의 이 코로나 19 이 그 팬데믹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언제 끝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통찰 같은 거를 얻을 수 있나 하는 그 이유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그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그 팬데믹이 끝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팬데믹이 끝나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또 다른 과정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가 팬데믹이 종식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것은 아무리 그 지독하고 많은 희생자를 냈던 그러한 팬데믹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종식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던 그런 독감이 왜 종식이 됐는가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가 그 뮤테이션, 돌연 변이를 겪으면서 좀 약해졌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피로감의 누적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서 그냥 이제 우리는 이 병이 끝났다고 하자, 종식했다고 하자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렇게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많은 경우 이런 이제 그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런 방식이 그 소셜 클로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많은 경우는 이런 그 전염병은 이 메디컬한 클로저와 약간의 치료제라든지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뮤테이션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한계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사회를 뭐 이렇게 봉쇄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한계에 이르러서 같이 이제 그 종식이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중세 때 그 여기 이렇게 팬데믹 흑사병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구석에 보면은 그 이렇게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흑사병이 가운데 이제 해골이 그 막 날뛰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해골이 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죽어나가고 있는 도시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오른쪽 구층에 병사들이 그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을 쿼런틴, 격리하는 그런 그러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왜냐면 이 도시를 떠나면은 다른 도시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가는데 저 중에 이제 감염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다른 도시에서 저걸 막는 겁니다. 다른 도시의 영주들이 이제 병사를 고용을 해서 이제 성문을 지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밑에 그림은 이제 중국의 우한입니다. 우한시의 그 기차역의 그림인데, 사람들이 못 떠나게 이제 경찰이 지키고 있는 그런 똑같네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에도 팬데믹의 경우 이제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봤듯이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가 병사를 사거나 모집을 해서 그 영주의 권력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밑에는 어쨌건 이런 식의 통제나 이런 어떤 규제를 통해서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평소에 같으면 하기 굉장히 힘든 여러 조치들, 개인 정보를 뒤진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갔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가능해지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팬데믹 기간에 어떤 국가 권력을 가진 자의 그 힘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이제 특히 스페니시 독감, 18년, 19년에 스페니시 독감은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유럽에서 뭐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데서
그 파시스트 정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공통점으로 그 스페인 플루 같은 경우 사망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사망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게 그래프가 뭐를 이제 어떤 수치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그 흑인의 사망률과 백인의 사망률의 차이를 보여주는 네. 그래프입니다. 근데 1918년이 되면은 그 차이가 껑충 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1918년에 19년 요 무렵에 훨씬 더 많은 흑인들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 이제 코로나의 통계를 보면은 그 흑인이라든지 취약계층, 그 빈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코로나에 희생이 되고 있거든요. 평상시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팬데믹과 지금의 팬데믹이 어떤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이건 또 다른 이제 차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스페인 독감 때는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노인 계층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사망률이 급증을 하는데요. 20대들은 사실은 사망률이 아주 낮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근데 이 스페인 독감은 20대, 30대가 가장 많이 죽었어요. 가장 그 젊은 층이 이 사망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가장 많이 죽었고 오히려 70대, 80대로 가면은 60대, 70대, 80대는 사망률이 뚝 떨어집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요. 왜 20대들이 이렇게 취약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19세기 말에 그 큰 독감이 한번 돕니다. 굉장히 지독한 독감이 도는데 이제 이 스페인 독감 때 노인들은 그 독감을 젊었을 때 경험을 했다는 거죠. 경험을 해서 일종의 뭐 면역 비슷한 게 약간의 면역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페인 독감을 맞았던 거고 20, 30대는 당시에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에는 노년층이 굉장히 취약한데 스페인 독감 때는 오히려 노년층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 타겟이 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취약한 계층, 약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에 희생이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팬데믹이 거꾸로 약자들에게 힘을 준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흑사병입니다. 중세 흑사병은 정말 많이 죽었어요. 유럽의 경우는 뭐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한 40% 정도가 막 어떤 도시나 이런 데는 뭐 절반 이상이 죽고 막 이런 도시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그 아주 끔찍한 그런 병이었는데 어쨌건 이 병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결국 이제 다시 병이 사라진 그런 세상을 맞게 되는데 이제 그때 살아남았던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신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신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어서 영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기 시작을 해요. 예. 우리는 신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인데 뭐 영주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의회에서 세금을 내라는 그런 말도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고 이들이 그 영지를 떠나요. 영지를 막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이 그 농민들이 영지를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중세 영지가 붕괴되고 그런 것이 사실은 봉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당시 흑사병은 농민들을 굉장히 많이 희생시키기도 했지만은 또 농민들에게 과거에는 없었던 어떤 자신감, 살아남은 자들에게 힘 이런 것들을 부여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뭐 우리도 이제 그 국가의 지원금, 그 예. 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 지원금들을 받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런 어떤 국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기본소득의 어떤 전초가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어떤 복지 정책의 전초가 아니냐라는 그런 그 논의도 있듯이 이게 또 좀 우리 사회 코로나가 취약계층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정책 같은 것들의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단순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의 팬데믹과 현재의 팬데믹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공통점과 차이를 좀 이렇게 반성하고 네. 소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함의를 얻어내는 것은 그 충분히 그 유의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즉 역사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희망도 있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바이러스는 약으로 치유하든 시간으로 치유하든 치유는 된다. 굉장히 일단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하여간 치유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약자라고 해서 큰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사회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국가 권력이 너무 강화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경계를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그 존중하면서 가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여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결론은 뭐 없어지긴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거 뭐 20년 후에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묵현선 단장님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자 이제 국내에서는 수백 개의 기업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데 과연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될 것 같은지 만약에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좀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셔도 되고 과연 또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과학으로 우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들을 어떻게 그 상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화면 보시면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백신 플랫폼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 형태의 백신 개발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백신 개발 방식이죠. 제일 그 많이 쓰는 방식이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그 방식이 불활화 백신이라고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 그 제너 박사가 종두법을 개발했던 바로 그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를 죽여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가로 속에 12%라고 들어있는 것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백신의 퍼센티지입니다. 불활화 백신이 있고 두 번째가 밑에서 두 번째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바이러스 속에 그 코로나19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핵산 백신이라 해서 메신저 RNA나 또는 DNA를 이용한 그런 백신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합성 단백질 백신이 그 항원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특수한 단백질을 추출해서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 주사함으로 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네 종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중에 비율을 보시면 합성 단백질 백신이 43%로 가장 많고 불활화 백신이 12%로 가장 적습니다. 이런 네 가지 타입이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 합성 단백질 백신인 노바백스라는 미국 회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핵산 백신이라 하는 것은 이 DNA 또는 RNA를 이용한 아주 특수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더나사 그리고 미국의 파이저 그리고 역시 미국의 이노비오 같은 회사들이 이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넥신에서 임상시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하고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활화 백신, 가장 오래된 전통적 방식이죠. 중국의 시노팜, 우한에 존재하고 있는 시노팜입니다. 우한이면 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는 병주고 약 주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백신 타입이 있는데 이 중에 맨 위와 맨 아래쪽은 인류가 여태까지 적용해왔던 백신 타입인데 반해서 이 핵산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아직까지 인간에 적용된 적이 없는 굉장히 새로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 두 가지가 적용된 것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술 두 가지가 적용된 네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백신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엇갈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올해 안으로 나온다.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백신 메이커로서 유명한 머크앤코 MSD로 알려져 있는 이 회사의 회장께서는 프레이저 회장께서는 2021년 연말까지는 절대 안 나온다. 뭐 이래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비춰 보면 이게 빨리 나올까? 오래 걸릴까?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드는데 저희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890개의 백신 임상시험들을 보고 진도가 빠른 부분 15개를 분석을 해본 결과 올해 중에 나온다는 말도 일리가 있고 내년 연말이 돼야 나온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임상 3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바이러스가 우글우글한 소사이어티에 커뮤니티에 풀어놨을 때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걸렸는데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얼마나 안 걸렸는지에 대한 비율을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걸 볼 때 그 기준을 6개월 후에 볼 건가 1년 후에 볼 건가 아니면 과거처럼 2년 동안 볼 건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후 관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걸리나 안 걸리나 확인을 하는 정도라면 내년 8월 달에 안전한 그런 백신이 허가받고 시장에 나올 것이고 서둘러서 우리 6개월 내에 보자 그러면 올해 연말에도 출현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올해 연말까지 땡기기는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한 1년 정도의 그 백신을 접종한 이런 상황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오늘 현재 7월 21일 오늘 현재 한 종류의 백신이 임상 3상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휴먼이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요. 2개의 백신이 이달 말까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내년 7월이 되면 이 백신 3가지 그리고 앞으로 쭉 따라올 나머지 한 15개 정도의 백신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뭐 한 50% 이상은 되지 않겠나 봐서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뭐 짧게는 6개월 동안 사회적 백신 바꿔 말씀드려 거리두기 마스크 열심히 쓰기 위험한데 안 가기 노래방 같은데 안 가고 이런 것만 조심해서 지내면 큰 리스크 없이 그
팬데믹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이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제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료제 개발 현황이 있는데 치료제도 뭐 여러 가지 이 치료제 그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게 항염증 치료제, 두 번째가 항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항바이러스제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있죠.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용도를 바꿔서 바이러스에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색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어가 이미 이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아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회사들이 이 항바이러스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항체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가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빨리 나가는 회사들이 이 미국의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가 세 번째 줄에 있는 미국의 리제네론이 프랑스의 사노피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가 세계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치료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셀츄리온이라는 회사에서 항체 치료제 며칠 전에 7월 17일자로 이 식약처의 임상시험 착수 허가를 받고 임상시험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따라가고 있죠. 이거 이외에도 혈장 치료제 이건 세계적으로 플라즈마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져서 혈장을 회복된 환자의 혈장을 이용한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녹십자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 치료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치료제가 존재하고 아마도 가장 빨리 나올 치료제는 용도 변경을 통한 치료제일 것입니다. 렘데시비어처럼 제일 먼저 나온 게 렘데시비어고요. 아비가는 이미 실패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용도 변경 약들이 실패했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렘데시비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치료제는 역시 항체 치료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항체 치료제나 이 백신이나 보면 백신은 내년 여름쯤이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백신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치료제의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많은 대책들이 나와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항체 치료제가 만들어지려면 또는 근본적인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 결국은 생산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 뒤에 나올 그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지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게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그 공장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공장은 무슨 화학 공장 같지는 않고 글쎄요 무슨 깨끗해 보이네요. 깨끗하죠. 그러나 그 기계들이 무척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는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게 안정적인 생산과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만드는데 한 2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걸 맞춰 나가다 보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허가받고 우리들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 지금부터 빠르면 1년 반, 늦으면 2년, 그래서 2022년 초 뭐 정도 돼야 그 우리에게 적합한 원천적인 치료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건 없는 게 결국은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잘 쓰기, 위험한데 안 가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대부분 막을 수 있고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해도 좋은 치료제들이 현재 렘데시비어를 비롯한 몇몇 치료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내년 여름이 되면 백신들이 출현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우리 사회적 백신을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묵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치료제나 백신 개발 현황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본 것 중에
오늘 시점으로 지금까지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현황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희망이 보입니다. 내년 8월에는 일단 백신 날 확률이 많고 치료제는 거기서 한 1년 더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치료제는 가질 수 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이오 분야 분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소식을 갖고 우리 묵단장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현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현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 이런 거를 항상 그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뉴스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890개의 후보 물질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치료제가 있으면 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임상에 몰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임상은 약이 처음에 이 약이 들을 것 같다 그러면 세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적용을 합니다. 요거를 임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1, 2, 3단계가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일 때는 건강한 사람한테 이 약이 혹시 부작용이 없냐 요거를 보고요. 임상 이상이라는 것은 이 약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 할 때는 효과를 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네 그러면 상당히 인원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 대해서 효과를 확인하는 게 임상 3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바이오 제품은 기존의 전자제품이나 기계제품처럼 설계 끝나서 만들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확인하는 작업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왜 하느냐? 이게 성공이 했을 때는 그만큼의 피드백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뇌가 있는 대한민국 그 연구자들이 한번 파고들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묵단장님이 조금 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 후보 물질이 됐다고 하고 백신이 이제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고 대량 생산 준비 기간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드는 기간이나 비용 같은 것도 좀 문제되는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오늘 그 말씀은 항체 치료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천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기간도 1년 반에서 2년의 이 생산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예. 그 사이에 임상 시험을 하는 거니까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겁니다. 그게 뭐 겹쳐서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격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 현존하는 항체 치료제들 경우에 보면 1년 동안 치료할 때 드는 비용이 약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항체 치료제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한 번 주사하는데 적게는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19에 관련된 병은 일종 전염병으로 분류돼서 정부에서 전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환자가 늘어나면 그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여기 방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개발한 약이 사용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그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빨리 개발이 되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도입을 해서 국내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정부는 쓰고 있습니다. 국내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 올해 약 940억 원의 개발비와 임상 비용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됐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빨리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치료제 렘데시비어는 긴급 사용 허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긴급 수입이 되고 있고요.
백신의 경우는 뭐 세계에서 아직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이미 이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도와줘서 한국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체결이 그 MOU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3시 59분입니다. 그런데 엠바고가 그 4시까지 걸려 있어요. 여태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4시에 엠바고가 풀리니까 가장 진도가 빨리 나고 있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와 우리나라의 백신 회사가 4시 현재 네. MOU를 체결하고 거기서 개발된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정확하게 제가 네. 이 엠바고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아마 보도 자료가 4시 현재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4시에 엠바고가 풀리는데 그 시간에 이 시간은 제가 드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우리 지금 묵단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전체 그 신약 개발에 가장 앞서서 무엇을 했는가를 고민하는 보시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도입하고 이런 것까지 하고 하는 정확한 정보 4시를 기해서 렘데시비르를 그 우리나라에서도 생산 아닙니다. 렘데시비르는 그 치료제로 긴급 수입 허가가 난 거고요. 예, 요번에 지금은 백신입니다. 백신이요. 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느 백신이죠? 예, 그 중에 이 중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계약이 이 레터 오브 인텐트와 그 체결이 이제 돼서 4시에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발표된 거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잘못 알았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협동으로 해서 연구하면서 가장 빨리 가는 백신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거로 메모를 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급하신 분부터 일단은 쓸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발도 국내에 많이 되고 뭐 값은 좀 비싸지만 우리 묵단장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선도적으로 1등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까?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태까지 지난 그 한 10수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투자한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백신 개발에 노력한 바도 없고요. 지금 몇몇 회사들이 정말 고생해서 백신을 개발했지 정부가 나서서 애쓴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순에 있는 그 백신 공장과 예. 안동에 있는 백신 공장을 정부가 나서서 준비를 해서 만든 거 말고 연구 개발에는 그렇게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보면 치료제가 전 세계적 임상 시험을 보면 뭐 치료제와 백신을 합쳐서 7월 20일 현재 1726개의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11개의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세계 순위로 보면 27등입니다. 네. 미국이 350개, 중국이 330개, 그 우리나라 27번째, 여기서 1등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한 만큼 거두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투자를 안 했으니 못 거뒀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하면 우리의 인적 자원이 훌륭하니까 빨리 캐치업을 할 거다, 따라잡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나오겠어요 물어볼 때 제가 어떤 말이 여기까지 왔냐면요. 운이 좋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R&D라는 것은 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운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진짜 국가에 도움되는 분야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를 바라면서 하여간에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쭉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생각했는데 이게 아프고 무슨 균이다 그러면은 바이러스보다는 박테리아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박테리아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박테리아가
이거 바이러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윤채혁 교수님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적다는 면에서는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가 매우 유사합니다. 굉장히 작은 그런 구조체로 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사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테리아는 자가 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체로 여겨질 수가 있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숙주 내에 들어가야만 자기를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무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의 종이 아주 많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여기에도 많은 바이러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약 4만 종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몇 개 그런 그 퍼센티지의 바이러스만이 우리 인체에 질병을 유발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묵단장님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핵산을 이용한 백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DNA 백신 또 얘기하셨고 바이러스 벡터를 위한 백신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질병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또는 예방 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적인 예를 조금 전에 묵단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가 인체 질병을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에게 인체에 유해하면서 바이러스의 특징은 숙주 세포로 들어가야만 자기가 서바이벌을 하기 때문에 숙주 내로 들어가는 그 감염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백신 개발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다방면의 그런 어떤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갖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다 남한테 가서 뺏어 먹어야 된다는 기생이라는 기생이 네, 뭐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딱 네, 드네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는 자기 혼자서도 증식을 하지만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자기가 증식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아주 최소한의 유전 정보, 자기 복제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는 숙주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도둑처럼 활용해서 또 종국에는 자기가 증식되고 난 뒤에는 그 숙주 세포를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죽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재감염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식하는.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행태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 교수님이 하시는 전공이 그 바이러스를 비이클로 써서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자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몸에 들어가거나 즉 숙주에 가야 되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약을 넣을 때 바이러스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그 약을 넣는데 그 바이러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는 그렇게 해롭지 않은데 사람 몸에 잘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친구를 들어가는 데 쓰는 도구로 사용해서 연구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중에 우리한테 그렇게 유해롭지 않은 바이러스도 많은 것을 대부분은 우리 쓴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네.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이 문제가 인체에 된다.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포 내로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네. 장애물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만큼 잘 진화를 해서 외래성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체계를 잘 갖고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 몸을 생각할 때 방어 체계지만 실제 뭔가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치료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다 큰 그 장애물이 장애가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바이러스는 진화적으로 세포 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멸종이 돼 버리니까 진화적으로 그 능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한다면 여러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 질문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한두 가지 선택을 해서 한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기도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이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한 질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홍성욱 교수님께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고요. 어렵네요. 저도 계속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금 뭐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 생활을 이어가는 이런 그 적극적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사회적 연대와 어떤 심리적 연대 두 가지 그 연대를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사회적 연대는 결국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진 자, 상류층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누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상류층이 이제 뉴노멀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류층들이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누가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내 월급이 깎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코로나 시대의 그 상류층이 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뭐 그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일하는 같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좀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병원에 의료진들이 당연히 이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은 병원을 청소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그냥 월급은 예전처럼 받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내가 상류층이구나. 또 상류층으로 가져야 될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뭐 능력이라든지 여러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세와 함께 그리고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 임대료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낮춰서 받는 뭐 착한 건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될 때 우리에게 이제 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사회적 연대고요. 심리적 연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약간 그렇지만은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약간 우울감 같은 거, 무력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호소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이런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아주 그 우울해져서 뭐 심지어는 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그 사례들도 있듯이 사실은 인간이 그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부대끼고 어울리고 얘기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러면서 그 진화를 해온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못했을 때 갑자기 생기는 어떤 우울함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뭐 전화라도 한 통 더 걸어주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어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또 심리적 연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태가 뭐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힘든 사람이랑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사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를 지났는데도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 이건 월급이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월급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뭐 교통비도 안 들고 모임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나만 괜찮다가 아니라 나 말고 훨씬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나눔의 어떤 기쁨을 좀 공유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곰곰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나 또 왔는데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건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 가정, 학교, 직장, 의료, 또 경제 많은 분야에서 변화했을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의 요 분야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한 가지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주식이나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요 잘 들어보신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질문은 저희들이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 마침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큰 돈을 가지고 사회 여러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계시는 강문필 전략투자실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한번 이 답변을 한번 깜짝으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죠?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인 공제회 강문필입니다. 네,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육과 의료에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앞으로 초등학교는 가르치는 교육에서 일종의 보육의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원격 진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병원에서도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국내 그룹의 경우에도 재택근무의 전 단계로서 집 근처 사무실에서 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의 가치, 특히 이제 오피스 위치 가치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거의 가치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학군이 가장 큰 팩터로 작용을 하는데 이 선호 지역에 있어서도 지금과 다르게 많은 다양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가치 변화에 앞서 투자하거나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물류센터, 그다음에 5G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러한 정보산업 관련된 투자가 유망해 보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연인 훼손도 좀 많이 되고요. 또 빠른 이동 속도로 인해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비전문가이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수요 증가로 인한 헬스케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교육과 의료, 이렇게 넓고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우리 강 실장님 질문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면, 현재 바이오 산업 분야의 현재 주식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를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도 향후 이쪽 관련해서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 분야가 계속 성장과 투자가 이어질지, 그리고 이 분야에 죄송합니다. 주식값이 계속 올라갈지, 이거는 기업이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묵현상 단장님이나 윤채혁 교수님, 어떻게 묵단장님은 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가 돈을 벌게 하는 연구를 하는 걸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감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고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묵현상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 헬스케어 인더스트리가 제약 바이오 산업계가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실 겁니다. 네, 확실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들이 이 기술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 성장이나 성공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갈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5년, 10년을 바라다 보면 이건 뭐 굉장히 다른 그 세상이 펼쳐질 게 분명합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도 똑같았고 유럽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우리 바이오 제약 업계에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여태까지 감염병 분야, 특히 백신 분야는 버려진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뭐 이게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돈이 안 벌리는 분야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요, 백신 4가 백신, 5가 백신이 1불 아래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본전도 안 나오는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글로벌 빅파마들도 여기 잘 안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죠. 이 백신의 노력을 안 하면, 백신 개발을 안 하면 이거 뭐 굉장히 큰 문제가 그 회사 경영에 문제가 벌어질 것을 이제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다 깨닫고 개발은 물론이고 개발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을 마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우리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이 감염병 분야, 특히 바이러스 감염병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커다란 이 물결이 몰아쳐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코로나19가 많이 변화시켰지만 이 감염병 쪽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오면 큰일 나고 하기 때문에 기업체들은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안 와서 무용지물이 되면 다 회사가 적자가 나니까 이건 국가적으로만 일부 했던 건데 지금 말씀이 이제 이것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뭐 저희 자꾸 돈 얘기해서 뭐하지만 뭐 회사가 돈을 벌어야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좋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을 또 온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를 한번 그 답변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이준영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이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는 올해 쓴 약이 있는데 내년에 다른 돌연변이 나오면 이거 들어 안 들어? 이거 안 들으면 다 우리가 헛수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나중에도 효과적으로 치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이건 우리 윤채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저희처럼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코로나19가 출몰을 했을 때 가장 염려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 이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DNA 바이러스 대비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다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왔을 때,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3상을 끝내야 되고 또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큰 시설과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생산했더니 이미 바이러스는 달라져 있는 거죠. 실제 벌써 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3번의 큰 돌연변이가 이미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나중에 효과적으로 치료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있긴 있는데 또 그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크로스 리액티비티라고 해서 서로 약간 비슷해도 면역 반응을 충분히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로 인해서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전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종류의 다른 그 백신이라든지 또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좀 네. 한 말씀 보태면 예, 예. 바이러스도 영악하게 변신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개발하는 제약회사, 연구소, 과학자들도 아주 영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들은 이미 변이가 일어난 3가지를 포함해서 6종류의 변이에 대해서 미리 개스를 해서 미리 예측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 변이가 일어난다면 똑같은 걸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백신의 경우도 지금 현재 약 6종에서 10종의 변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그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백신이 새로운 형태, 아주 변이가 많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에 의한 백신 2종류를 백업으로 따라 붙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통한 해결책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되면 제일 좋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정말 황당무계한 변이가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도 몇 개의 백업 물질들이 임상을 쫓아가면서 백업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휴먼 빙도 바이러스만큼이나 영특하게 대처를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대해서 잠시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저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묵단장님 말씀하신 거. 실제 RNA 바이러스로서 대표적인 게 HIV가 있습니다. 이 HIV는 벌써 출몰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네.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지난 건 아니고요. 거의 4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백신, 예방 백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HIV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볼라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입니다.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스 메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RNA 바이러스인데 아직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백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묵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처럼 전 세계의 모든 제약사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또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온 노력을 모든 자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동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한 예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매우 영악하다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영악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변종을 만들어 나가지만 그 이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면에서 더 옛날보다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뭐 산업적으로 볼 때는 돈이 있는 곳에는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니드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RNA 바이러스라서 굉장히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하고는 다른 전망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강력하게 믿고 싶습니다. 네. 예, 이게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는 확실히 어렵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쪽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인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과학기술인 말고 어떤 분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관한 연구를, 그 생명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야보다도 이쪽 분야 과학기술인 분들의 그 분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죄송합니다.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할 게, 아까 우리 홍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류층이 아니다. 이거 상황이 바뀐다는 거 하고요. 또 사람들 간의 불평등이라든가, 요즘같이 추적과 감시가 이게 추적이냐 감시냐 모호해진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또 상당히 많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는데요. 아마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한 2, 3년 혹은 10년 뒤가 어떻게 될 거냐 예상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네. 어떤 이유에선가 우리가 이제 뭐 의학적이건 사회적이건 종식이 선언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내년이 될지 올해 말이 될지 뭐 내후년이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은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네, 그리워했던 그런 과거로 돌아갈 것 같고 다시 이제 뭐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이렇게 좋죠. 대화를 하고 예 그럴 것 같지만 또 어떤 부분은 과거로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세계 여행의 그런 붐 같은 것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여행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꼭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글로벌 투어리즘의 전성기는 끝났다라고 그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네. 그러면서 한 학기를 마쳤는데 그 처음에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또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되는데 하나 그 흥미로운 거는 결국 그래도 사람은 온라인으로만은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저희가 좀 이렇게 밸런스를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어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그 워터쿨러 톡이라는 그 개념이 예, 예,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워터쿨러가 정수기거든요. 네. 이렇게 큰 정수기 있잖아요. 네네. 그 시원한 물이 나오는. 근데 그 회사에서 사실은 그 어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 이노베이티브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자기가 작업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그 정수기 옆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실험실 연구를 한 경험 연구에서도 그 비슷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실험실에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 나왔는데 그 좋은 논문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오히려 굉장히 인포멀한 채팅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포멀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런 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디지털 대면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토론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즉흥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뒷담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그렇죠.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발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집어넣는, 예, 그래서 좀 이 디지털과 실제 세상의 어떤 밸런스 같은 것들을 조금 잘 조정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희가 당분간은 좀 꾸준히 같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원래 예상한 게 4시 반인데 저희들끼리 열띤 토론을 한 건지 모르지만 시간이 한 2, 3분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시나리오에서 정한 거 말고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씩 한번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윤채혁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돌연 변이를 잘하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을 거다.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와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더 무서운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오는 그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무서운 바이러스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 무섭다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새로운 변종에 대한 출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 한 예이고 이후에도 저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대처하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여러 플랫폼 기술들을 아주 확보를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그 변종이 나오더라도 아주 빠르게 그 플랫폼 기술에 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백신 개발 또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를 이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저 결과를 이제 상업화시키는 묵현석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여태까지 우리가 바이오 제약 산업,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중요하다라고 그 이야기만 했었지 그게 몸에 와서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명이 달린 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매달리는 데가 치료제와 백신이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 제약 산업 이 인더스트리가 과거에는 그 공허하게 어딘가에 있는 거에서 이제는 내 손아귀에 있는 이 인더스트리가 되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 가족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은 더욱 많은 투자가 이 인더스트리에 들어올 거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인더스트리에서 큰 그 리턴을 기대하실 거고, 세 번째로 이게 선순환을 하면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점점 좋은, 뭐 비록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뭐 당뇨병이나 항암이나 하는 여러 분야에서 대단히 훌륭한 결실들을 맺으면서 앞으로 21세기의 후반부를 장식할 가장 큰 인더스트리는 여행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예, 이 분야라고 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홍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뭐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번 사태가 약간 이 세상이, 지구가 혹은 자연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정보를 준다. 자꾸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바이오가 중요하고 치료제가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예. 근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들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동물들의 세상에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고 서식지를 넓혀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아가는 이런 과정이고, 이런 일들은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인간이 살아왔던 방식을 고집한다면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좀 반성을 해봐라 라고, 너희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자연과 지구와 동물과 관계 맺음을 좀 고민해봐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그래서 조금 잘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숙고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가 뭐 1, 2년 내에 치료제 백신 개발에서부터 앞으로 홍 교수님 말씀하시고 앞으로 한 50년 내지 100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숙제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가까웠는데요. 홍 교수님하고 우리 세 분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요.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답변 못 드린 거는
저희 과사연과 과학문화융합포럼의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과학기술, 즉 과사연과 과학문화융합포럼이 공동 주최한 오늘 토크쇼를 어떻게 보셨는지 뭐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이 각계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드리고요. 또 한번 예견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었고 우리는 한 단계 더욱더 발전을 하였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남긴 명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difficulty lies opportunity. 위기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보리라고 믿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가까이는 1997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물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진 국민이고요. 또 우리가 사실 느끼는 게 충분히 토론하는 시간을 잘 못 가집니다. 그러나 야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함께 아주 신속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여러 면에서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방역의 성과를 잘 마무리하고 이어서 보건의료를 분야를 비롯한 전 과학기술계가 융합하여 여기에 국민의 힘이 합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진단 검토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디지털 대면 사회에서의 주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세 분 패널리스트 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걸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저희들이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동 교수님이요. 그리고 이은우 원장님. 그리고 허성무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알찬 내용을 만들고 기획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요. 양 포럼의 회장님들을 비롯한 간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디지털 대면 사회를 준비하는 전문가 토크쇼의 첫 번째 수주제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은 언제? 그리고 우리는 마치고요. 향후 저희들이 이제 많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교육, 보건, 의료 및 또 그 외의 다양한 산업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해서 세부 분야별 토크쇼를 준비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또 시청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하시고 우리 또 기술 테크닉 팀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세 분께 모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